네, 이승현 박사님의 일부 강연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야기 손님으로 2학년 9반 진윤희 학생 어머님이신 김승길님과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임종원님의 아버님 임익철님을 모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자님과 이야기 손님 모시고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과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신 내용들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길님과 이믹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어머님과 아버님이 어쨌든 참사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어머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희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저희는 아직 지금 9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어쨌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싸워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또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과 계속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안전한 사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또 9년을 싸웠는데 안전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고요. 저희는 9년을 싸우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건강상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0년을 맞이하면서 아직 미진한 아직 추가적으로 우리가 밝히지 못한 것들을 또 밝혀나가고 또 계속적으로 또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에 또 건강을 안 챙길 수 없어서 각자의 나름대로 길게 싸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또 건강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풍 백화점 참사 그 피해자분들이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분들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었고,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분들이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손잡아 주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이 옆에 계신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첫 만남에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최근에 어떠신지요? 예,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윤석열 정부를 믿고 그 최소한의 법과 상식에 맞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할 줄 알았는데 벌써 8개월도 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부 여당 이하의 행태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대하고 있어서 정말 아주 무관심과 모로새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또한 점차 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점점 거리에 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단체와 종교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어서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힘들지만
함께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에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김순길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민철님께서는 어쨌든 가장 최근에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지부장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여러 경험들을 접하셨을 거고, 그 중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이나 2차 가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야기해 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 좀 약간 우려가 되면서도 좀 여쭤보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이민철 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갖다가 무슨 마약이라든가 무슨 활락이라든가 무슨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걸로 아주 많이 매스컴에 매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랬고 놀다 죽은 것을 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냐 이러한 2차 가해적인 막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저희가 피해자인데도 우리 국가에 이거는 참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당히 위축된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이후에 정부나 모든 것이 정말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저희들한테는 정말 많은 2차 가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특히 창원시 의회의 김민아 의원 이런 분들은 정말 저희들한테 씻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구하다가 죽었냐, 시체팔이 한다, 자식 팔아 한몫하려 그러냐 이러한 막말을 막 쏟아냈어요. 저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너무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족들이 각자 전부 다 개인 모두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모욕죄로 각자가 합해서 한 4억 5천만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분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그러한 사고다. 5.18보다 귀한 거냐? 이러한 막말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혐오 표현과 2차 가해로 저희들은 지금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아마 이상민 장관 선고일이 내일이 아마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국민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판결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순길 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겠죠. 저희 때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또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했고 아까 강연자님께서도 그
세월호 참사 때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족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만 그거로 인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매도했고, 인간이 아닌 저는 그 사람들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끄집어내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사회적 참사 피해자분들의 겪었던 고통들을 직접 들으셨는데요. 이런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 측면에서 나눠서 한번 피해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지점보다는 활동을 해온 활동가로서의 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일단 피해자, 유가족과 피해자들 분들이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심신 건강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지점에서 앞서서 뭐 제가 아까 뭐 인천 케어프레이드라든가 등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오랫동안의 어떤 투쟁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또 보냈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그거를 옆에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게 일단은 내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다. 힘든 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계속 가져갈 것인가. 뭐 이게 말이 약간 중구난방이 되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래되면 계속 지치고, 그리고 오랜 또 시간이 지나오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감정이 좀 더 희미해지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죄책감이 생길 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서 힘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진짜 심신 둘 다 양쪽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냥 일단은 일단 심신 건강을 유지를 하는 거를 그냥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쭉 특히 계속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말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시민사회 입장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실 제일 큰 부분 저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뻔한 것 같기는 하지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를 계속 어떤 받는 거 그리고 주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양한 어떤 같은 어떤 아픔 또 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계속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시민으로서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는 창원시 시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걸으셨다라고 이제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뭐 어쨌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혐오 표현 같은 2차 가해가 이루어졌던 세월호 참사와 같은 피해자분들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저희 가족협의회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제일 차명진 알고 계시죠? 찜쪄먹고 해쳐먹고 막 이렇게 혐오 표현을 했던 차명진을 저희가 고소고발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 1년 유죄를 받았고 80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차명진이 또 항소를 했죠.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했는데 이번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1년. 네,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아 창원시 의원 이태원 참사에서 고소고발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권성동 서범수 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김민아 창원시 의원 해가지고 한 8명 정도를 모욕 혐의로 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진 않고요. 저희가 고소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나왔던데,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던데, 그 원종철 대구 카톨릭 총장, 네, 이 총장도 또 혐오 발언을 했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저희가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에 기사가 났었는데 저희가 고소고발한 게 6개월이 지나서였나 봐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고소고발을 했더니 이 원종철 대구 카톨릭 총장이 항변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되면은 고소를 할 수 없다 해서 항변을 해서 저희가 다시 가족협의회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46명의 가족협의회 유가족이라는 걸 사실 확인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력 대응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혐오 표현을 통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 없는 일벌백계를 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으니 모든 가해자들 자기도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승현 박사님께서는 박사님께서 기억하시는 세월호 참사 이제 9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기억들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가깝게는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뉴스를 못 봤고요. 약간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를 뒤에 거쳐서 듣는. 사실 이런 거는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이제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이것을 사실 앞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면으로 내가 마주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사실 용기고 그거 자체가 사실 넓게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실 혐오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 이 바꿔나가는 작업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야기하고 혹은 어떤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보진 못했고요.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일단 한 2, 3일 정도 지나서 그냥 거의 사람들 통해서만 들었어요. 예,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저도 사실 되게 멀찍이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내가 어떤 갔던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억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 그러면 나오는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 말이 바뀌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대응이 되고 있지 않는, 그리고 계속 어떤 특히 어떤 미디어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거, 예, 그것을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제일 1차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유가족분들의 이뭐 기사라든가 어떤 그 내용들을 사실 공유를 하면서 저는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교실을 계속 남겨놓는 거, 예, 그것이 기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까 말해도 혐오 표현 이 문제대로 대응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대응 방법이거든요. 기억을 하는 것 자체, 남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특히 교실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 되게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 분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더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시청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그 사전 질문도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댓글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갖고 예,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은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요.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올라오신 것들을 몇 개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질문에 뽑히신 분들은 혐오 표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 있는 책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말이 칼이 될 때라는 그 홍성수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인데요.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는 거의 뭐 바이블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이 책을 저희가 항상 그렇겠지만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축하드리고요. 아직 그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는 인터넷 댓글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세 분께 다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제가 읽어보면요. 박선란님께서 올려주신 사전 질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영향으로 혐오 표현이 일상이 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뜻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 온라인은 더 활성화될 테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늘어만 나는 것 같아 너무 무력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사실 뭐 이 정확하지 못한 정보나 문제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 부분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어떤 이런 공격하는 어떤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계속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재단에서는 엘라이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면은 그러면 그 목소리는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사실 저는 댓글을 사실 안 봅니다. 근데 물론 이 댓글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작업을 해주실 분도 있어야 돼요. 이분은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정신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보지 않고 대신에 이걸 줄이는 거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같이 연대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리가 저 줄어들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순길님께서는 어떻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예, 보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저는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보지 않는 것 자체도 적극적인 대항의 일환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댓글은 절대 안 보도록
그리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연욱님께서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을 예를 들어 실제로 뭐 규제를 한다, 예를 가지고 이런 댓글들 차단시킨다, 게시물을 삭제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가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편견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그래서 공론자들이 어떤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함께 어떤 토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거, 최소한 그 전제는 깔고 있는 안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건전한 어떤 시민사회 어떤 토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제한하는 걸 통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확산시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만 보지 않는다라는 지점들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선정한 그 사전 질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데요. 최지현님께서 쓰셨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혐오 표현에 대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혹시 언론에서 썼던 혐오 표현 중에서 이거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후에 이제 재난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자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자 협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PPT에 있긴 하지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 보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사실 앞서서 이 재난 어떤 보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작년에 만든 게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이을 맞는데 그 지점에서도 우리가 이 보도를 하면서 이 보도를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중요한 어떤 내용 이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도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못한 것들인지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뭐 언론 어떤 매체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기자분들한테 혐오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글을 제대로 잘 작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자들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지를 붙이고 제목을 붙이는 거는 또 다른 이 언론사에서 다른 또 파트가 담당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언론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혐오 표현의 문제, 인권의 문제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 본다면은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 거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미지들 안에서도 편견이 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좀 잘 채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민철 아버님 뭐 기억나시는 거? 언론에서 한 표현을 갖다가 저한테 아는 거 있으면 해달라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요. 혐오 표현이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오늘 좀 느꼈어요. 서로 그냥 편갈르기를 하게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련의 표현이나 대처들은 다 그게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혐오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선정한 그 사전 질문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댓글창에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혐오 표현 양상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의 경계선 내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혐오 표현하고 가짜 뉴스는 그러니까 중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뉴스 형태로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가 아닌데, 언론 기관이 아닌데 사이트 자체를 언론 기관인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뉴스 같은 형태로 글을 쓰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거짓인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로 이제 가짜 뉴스가 원래는 페이크 뉴스라고 한 게 쓰였는데,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서 가짜 뉴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허위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뉴스 형태, 기사 형태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글의 형태든 간에 뭐 댓글 형태든 간에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짓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허위 사실 유포인 거죠. 허위 사실 유포인데 이 아까 혐오 표현들 중에서도 그냥 혐오 표현이 그냥 욕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혐오 표현 중에서 사실관계를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가족이 얼마를 착복했다, 뭐 아니면은 뭐 얼마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식으로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혐오 표현이면서, 그러면서 한국 맥락에서 보면은 허위 사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짜 뉴스 그거를 또 뉴스 형태나 어떤 기사 형태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뭐 해외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가 되는 거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현수님의 질문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응한 활동으로 대항 표현을 만들거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외 대표적인 대응 사례를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라는 혐오 표현이 있는데 B라는 대항 표현으로 의미를 바꿔내고 전환했다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위에 있는 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교수님. 네, 혐오 표현, 그러니까 대항 표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항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교사분들이 대항 표현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형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사실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항 표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혹은 맥락을 지워놓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대항 표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점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퀴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상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영어과 외국에서 퀴어라고, 그러니까 걔들 이상해라고 말한 거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뭐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상한데 어쩔래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인 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채택을 한 단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은 아까 말대로 이 그러니까 혐오 표현들 중에서도 어떤 멸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러니까 어떤 용어로 단어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른 그 내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대항하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정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올라온 댓글 중에 홍경옥님께서 안산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저희 활동 영역에서도 혐오 댓글은 일상화됐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악플은 무시하고 선플을 먼저 달고 선플마다 좋아요를 눌러 나름 악플을 묻어버립니다. 이 경우 지인들에게 공유해 선플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라고 본인의 경험을 또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두 개를 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그 가족분들에게, 유가족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혐오 표현들을 면전에서 당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과 그러면은 혐오 표현 말고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표현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일단 김순결 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가족협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혐오 표현하고 막말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로 그 사람들의 죗값을 정당하게 마땅히 물어야 될 것들을 묻는 것으로 저희 가족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아픈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 내가 당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댓글을 보지 않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듯이 성소수자 분께서 얘기했듯이 그 악의적인 댓글에는 보다는 호의적인 댓글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좋은 글을 더 많이 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힘이 됐던 뭐 좋은 네, 힘이 됐던 건 아까 노란님은 영상에서도 저희 진실 동행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봤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또 지나가는 차에 노란 스티커가 붙여 있을 때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떤 말보다도 묵묵히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여기 김선식 팀장님처럼 저희 가족들 옆에서 지금까지 함께 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있고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맥철 님, 아버님. 처음에 저희가 그런 그 2차 가해를 당했을 때는요, 그 정부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저희 유족들을 갖다가 뿔뿔이 다 흐트러뜨려 놓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처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보화가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족들의 연락처를 모른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 준 것도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개인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그 2차 혐오 표현이라든가 가해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저희 유가족들이 나름대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부가 이제 유가족 협의회라는 거를 결성해가지고 모이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2차 가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서로 뭉치고 위로받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희석됐습니다. 다만
공인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너무나 저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투쟁하면서 특히 정말 이태원 특별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연내에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켜서 정말 진실과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들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는 항상 참여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마무리 말씀, 원래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계속 남아서 또 학습 여행으로 많이들 또 보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떠올라서 이게 빨리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두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 같이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힘들 대항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면서 사실 대응하고 이걸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작업 자체가 이미 조금 더 나은 사회, 예. 형우편 혹은 사람들의 어떤 폭력 혹은 좀 더 존엄 폭력을 줄이고 사람들을 좀 더 존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만드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혐오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떤 시민의 한 명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기억을 해주시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어떤 함께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믹철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정말 비열하게 같은 시민들끼리 이렇게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세월호 참사에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태원 참사가 시민들의 그러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잊지 않을게요 라고 저희를 그렇게 기억해 주는 그런 말 한마디 저희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승길님께서 네, 저희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에서 숨진 그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있었던 자리에 또다시 그 유가족들이 계신 것을 보고 정말
차마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고 마지막으로 그냥 안아주는 걸로 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참사들이고 누구나 이런 참사로 인해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너무 많은 무고한 참사들이 너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처럼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나 하나 조심하고 나 하나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싸운다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9년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숨진 그 유가족들과 함께 계속 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한 세상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야지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다가서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측면은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그 혐오 표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번 원래 프로그램에는 좀 더 나은 주제, 좀 더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